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국회로 가야죠. 최상병 특검법 부결. 예,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네, 재표결했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가 됐어요. 숫자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좀 복잡하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네. 먼저 본회의 참석 의원이 294명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인 이수진 의원이 불참한 거죠? 네, 놀랍게도 무소속 이수진 의원 불참하면서 294명이 출석 의원이 됐고요. 예. 이 중에서 3분의 2인 196명이 찬성해야지 재의결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최종 스코어가 찬성 179, 반대 114,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범야권이 똘똘 뭉치면 179표까지 나오는 거였는데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고 네. 범여권이 똘똘 뭉치면 115표가 나오는 거였는데 반대표가 115표가 나왔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던 5명은 원래 그 당론에 따라서 마음을 바꾼 거야? 아니면 그분들은 그대로 던졌는데 범야권에서 이탈이 생긴 거야? 이제 이런 막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리고 방금 전에 국민의힘 소속은 113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 이렇게 해서 범여권이 뭐 115명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 111, 무효 4 합쳐서 115인 겁니다. 네. 예. 무기명 투표고 거기다 변수가 워낙 많아서 이걸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여당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표 찍겠다고 했던 게 5명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찬성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찬성은 야권 의석 179 더하기 5해서 18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79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한 거 아닌가. 찬성을 찍겠다고 겉으로는 얘기해놓고 막상 기표소 들어가서는 반대 찍고 이렇게 양두구육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 그럴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얻을 실익이 없잖아요. 당에 가서 욕은 먹어가면서 굳이 네. 반대 표결했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색해서 예? 심지어는 표결 이후에 뭐 기자들 만나서 나는 찬성 찍었다라고 이제 직접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권이 아니라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 5명 중에서 혹시 일부만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뭐 그렇게 되면은 야권 이탈표도 좀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여당 이탈표, 그러니까 샤이 찬성이 더 많았다고 보려면 야권 이탈표는 이거랑 정비례해서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 해석할 때 여권표랑 야권표랑 맞물려서 이게 올라가면 저것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 이탈표가 같이 연동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양당에서 어제 공개적으로 나왔던 해석은 근데 잠깐 하나 질문요. 네. 그럼 야권에서 이탈을 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여권에서 저는 이제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했던 5명 중에 이분들이 마음 돌릴 실익은 없다고 본다면 야권에서 이탈표는 왜 나왔을까? 누가 던졌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기자들은 만약 그게 맞다면 왜 던졌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추정과 해석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어제 이수진 의원의 불참 같은 거죠. 이제 이수진 의원도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받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메시지를 딱 내진 않고 있는데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공천 낙천에 대한 어떤 불만들 그리고 지금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사실은 선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사를 어떻게 할지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특검에 대한 어떤 뭐 반대의 의미 혹은 이걸 다른 방식으로 진상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양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가 유지됐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다만 속내를 봤을 때는 좀 복잡합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를 저희 출입기자가 만났는데 국민의힘 이탈표가 아예 없었을 개연성도
뭐 있다곤 하지만 그조차 너무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표가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은 양당에서 이탈표가 조금씩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를 보고 이제 앞으로 뭐 상호간의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세 사기 특별법도 어제 통과가 됐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이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상대로 민주당이 7개 쟁점 법안을 상정해달라라고 김진표 의장한테 요구를 했고요. 이 중에서 김진표 의장이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을 올렸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쓸 것 같거든요, 오늘. 그렇게 되면 재의결 없이 21대 국회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재의결 없이 이 법안들은 폐기될 것 같습니다. 민주유공자법 등등등에서 5개를 올렸고 최소 3개 정도 아마 거부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표결 또 절묘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이제 뭐 범야권에서 몇 명이 이탈을 했는데 아까 전에 표 보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이 155명이고 뭐 새로운 미래, 뭐 정의당 해가지고 뭐 개혁신당까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의원들이 다 뭐 생각을 하는지. 예. 무소속도 이제 범야권은 6명 지금 이수진 의원 빼고 6명이고 뭐 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양쪽이 다 뭉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표결을 보면은 이제 가부를 적는 건데 네. 이게 정확하게 정자로 적지 않고 한자로 적거나 이제 한글로 적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옆에다가 점을 찍거나 이러면은 이게 이제 무효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나온 무효표가 지금 4개라는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3개는 그러니까 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통과시키겠다. 찬성이다에 점 찍었고요. 한 표는 부회하고 점 찍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는지 이제 뭐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효표 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 그 소신파 중에서도 나왔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론한 거는 무효표가 좀 많이 나올 거다. 기권 무효표가 많이 나올 거라. 예,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기 전에 부결이 2월에 되고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가결이 되는데 2월달에 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 찬성 139, 반대 138 그리고 무효 기권 2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원들이 고뇌를 하면은 찬성도 던지기 힘들고 반대도 던지기 힘들면 이제 무효 던져버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이제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이제 하나는 과소평가했고 하나는 과대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과소평가는 이 표단속 능력, 예. 추경호의 표단속, 뭐 요게 생각보다 굉장히 집요했고 치밀했고 열심히 했다. 추경 원내대표, 예, 추경 원내대표의 예. 이거가 뭔가 과대평가한 것은 뭐 선거도 없으니 이제 뭐 낙천자들이 뭐 눈치 볼 것이 있어라고 어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똘똘 뭉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기사도 나오죠. 민주당 주도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 전국을 이기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하나. 그리고 이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공포. 뭐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탄핵 정국에 대한 이런 어떤 거부감, 뭐 불안감 이런 것들 포함됐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뭐 그런 이제 과거에 경험을 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선거가 없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선거가 있었으면 오히려 막 그때는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뭐 당장 선거 없고 나랑 상관없는데라고 이제 쏙 빠지고 무슨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금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지금 이 최상병과 관련해서 이 외압과 관련해서. 뭐 MBC 그리고 한겨레, SBS 이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8월 2일 날 지난해 8월 2일 날 대통령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한테 출장 중이었거든요. 지금 네. 해외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는데 전화를 3통이나 했다라는 겁니다. 8월 2일이 어떤 날인고 하면은 이제 그 해병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경찰로 이첩했고 그리고 또 이걸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했고 그리고 보직해임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까지 된 바로 그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 나흘간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 7월 31일이라고 8월 2일이에요. 네. 7월 31일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첩을 하지 말아라고 이제 계속 압박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임성근 빼라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 지시가 내려갔는데 박정훈 대령이 거부한 날이고 8월 2일은 그래 넘어갔어요 경북경찰청에. 네. 근데 이거를 도로 밤에까지 전화가 막 엄청나게 돌았어요. 그날 한 20통 30통이 막 돌면서 결국은 회수해 오는 과정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첩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한 다음에 그게 회수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네. 8월 2일 막 이 해병대 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경찰로 갔다가 그걸 다시 회수해오고 단장이 보직해임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날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갔던 것까진 지금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 굉장히 많이 오갔던 전화 중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전화가 3통 있었다. 그날 하루만. 그게 보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유재은 그 비서관이랑 그 이시원 비서관 사이에서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아직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번호가 대통령이 쓰시는 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자들이 요청했는데 아직 확인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SBS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전화로 소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언론 보도에 이제 대응을 했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이제 경로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면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주제 좀 이게 초점이 이제 외압으로 사실상 이제 완전히 옮겨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뭐 탄핵 그러니까 불법 부당한 수사 개입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직접 개입의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이 기사들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은 전화가 대통령이 자신의 폰으로 진짜 국방장관한테 그날 전화를 한 게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SBS에 말했다는 일상적인 뭐 이런 대화였던 것이냐 그 이상이었던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다음 쟁점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제 있었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죠. 까만 소변. 까만 소변. 이것은 저 훈련병 입대 열흘 만에 숨진 훈련병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는 글 하나가 화제인데요. 맘카페에 올라온 댓글 하나가 캡처돼서 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내용 소개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아직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되게 구체적인 얘기가 사건 직후에 작성된 거여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작성자 아이디가 땡땡 훈련병 모라고 된 걸로 봐서는 사망한 훈련병 동료의 부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 그 사단의 동료의 부모. 네, 12사단 동료의 부모로 추정이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시작이 돼요. 점호 분량으로 6명을 20kg의 책 같은 거 더 넣게 해서 40kg 만들어 놓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 줬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 군장했던 내용을 좀 전원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가로 그 중에 한 명이 다리 인대 근육 다 파열돼서 시퍼렇게 되고 쓰러져서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함. 그러니까 당시 증상을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이 개거품 물고 상태 악화돼서 민간병원 이송했지만 사망했네요. 소변으로 까만 물 나왔다고도 하고 같이 있던 우리 아들도 걱정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게 횡문근융해증이라는 게 열사병에 동반되는 건데 이게 뭐 무리한 운동, 체온 상승 이럴 때 근육이 손상되는 병이라고 해요. 이 병이 이제 당시 사망한 훈련병이 앓았던 증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변의 색이 적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증상이 좀 같이 이제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 어제 군에서 이 얼차려를 지시했던 중대장
그리고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요. 네. 또 하나 추가로 그전에 안 알려졌던 내용 중에 하나 언론에 나온 게 네. 이 숨진 훈련병이 간호대학에 진학했던 예비 간호사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인터뷰를 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의식이 그래도 혼미하게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19를 부르지 않고 아마 그냥 실어서 간 것 같다. 그래서 더 지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제보자 같은 사단 동료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기절한 거를 꾀병으로 보고 뭐 이송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식이 있는 채 병원으로 실려간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무리하게 거의 가혹행위 수준의 고문 수준의 훈련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기 훈련 중에서 이제 체력 단련 규정이 있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지금 구보를 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군장은 구보와 팔굽혀펴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보, 다시 말해서 달리기는 안 돼요. 걷는 것만 돼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서기 아니면은 이제 보행, 걷기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무리하게 시켜서 체온이 상승해서 이제 사망한 거 아니냐. 뭐 폐혈성 쇼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신장 투석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송된 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여기에 신장 투석기가 없어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서 상급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게 68km 거리라는 거예요. 지체가 됐다는 얘기죠. 지체가 거의 그래서 2시간 동안 돼서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과실치사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치료 과정이 적절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밤에 6명이 훈련소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된 6명이 떠들었다고 해서 이런 체벌을 이런 얼차려를 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과실치사도 있지만 사실은 직권남용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교관이 어제 이제 같이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교관이 아니라 그냥 군 간부가 그 중대 간부가 굳이 쟤네들 이제 얼차려 줘라라고 하면서 되게 규정보다 넘는 사실 수위의 이제 얼차를 준 거기 때문에 네. 그 직권남용 부분도 좀 강도 높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군대에 마음 놓고 보내고 가겠습니까? 이건 좀 철저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라파의 이스라엘 탱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라파 지구에서 시가전을 벌인 겁니까? 그러니까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가에 이스라엘 탱크가 진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파라는 곳이 지금 다 이스라엘이 뭐 점령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마지막 남아있던 곳이잖아요. 네. 사실 여기 점령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마스의 최후의 보루로 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라파에 이제 하마스 지도부가 그리고 잔당이 남아있을 걸로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였던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하마스뿐만 아니라 여기 민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라민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꼽히고 있던 곳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기는 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던 곳이었는데 여기 중심가에서 탱크가 진입한 게 목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알-아우다 이슬람 사원이라고 해서 라파에 있는 랜드마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어제 목격담이 쏟아졌고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 4개 여단이 작전 중이고 또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 중심부에 도달했다. 이렇게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총격전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전언이 있고요. 결국에 라파에 어떤 본격적인 지상전이 돌입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라파에 진입하는 거는 국제사회가 다 반대를 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이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라파가 지금 하마스 최후의 보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상자들도 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부상자들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국제사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약간 라파 진입을 이제 지상군 진입을 허용하는 듯한 얘기들이 고위 관계자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40명의 난민이 이제 거주민까지 해서 140만 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100만 명 이상이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조금 이제 오판이거나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다가 지금 빠져나왔다 민간인들은.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여기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약간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가 미국 측에서 약간 그러니까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내니까 바로 이제 했는데 지난 이거에 그러니까 탱크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26일에 라파 난민촌을 폭격을 해가지고 민간인이 최소 45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데에서 이게 지금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겠다. 이런 개선에도. 관측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말을 이스라엘이 안 듣기 시작한다. 이게 그래서 바이든이 제대로 그러면 외교 정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탈자들 왜냐면 반전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대학가 반전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바이든이 재선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